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제47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첫째 편입니다. 6조 해능의 시대에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불교사의 일들을 우리는 보통 종교 혁명에 비교합니다. 다른 이웃 종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불교도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만 사회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BC 6세기 무렵에 인도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는 많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다 지금 없어지고 아마 인도 내부에만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이나교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 불교가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 브라만교를 비판한 주 비판의 어떤 내용은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 제도. 브라만 계급이 1%의 브라만 계급이 99%의 그 인도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어떤 시스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그 카스트 제도의 대안을 내세운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그 당시 불교나 자이나교는 대단히 어떤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불교의 경우에 이제 그 모든 어떤 당대 체제의 전복과 그리고 대안이 고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제 설명이 되지만 그 다음에 불교가 인도의 주류 사상이 되어서 일종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게 부파불교잖아요. 부파불교 시절에 불교는 인도에서 주류의 자리를 빼앗기죠. 브라만교에 다시 빼앗기는데 그때 부파불교가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잘 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불교가 제가자가 아니고 출가자 중심의 불교고 불교가 현학적인 불교 그러니까 스님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어떤 담론이 중생들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담론을 주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야 자기네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식인은 허영이라고 볼 수 있죠. 허영.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란 말이죠.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자 중심의 불교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 사부 대중의 불교, 이부 대중인 비구와 비구니가 아니라 비구와 비구니 우바시 우바해가지고 이게 청신사와 청신녀도 불교의 주류 계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공이 서로 조화되어지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기왕의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자비심의 불교, 보살행이 주로 이야기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보살행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는 사실은 일어나기는 인도에 일어났지만 그것은 인도 문화와는 뭔가 이 결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결이 안 맞아서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동아시아에서 꽃을 피운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고 정태종이고 하엄종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살을 중심으로 모든 논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천태나 하엄 이런 것들을
중국의 교학불교라고 보죠. 그 중국 교학불교가 AD 한 5, 6세기쯤 넘어서면 다시 많은 문제점을 좀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학불교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선불교는 불교 역사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불교와 그 불교가 부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있는 계급들 중심으로 출가자 중심의 현학불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비판을 하고 보살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대승불교와 그 대승불교가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몇백 년 지나가면서 다시 뭐죠?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 역시 중요한 것은 출가자 중심의 불교고 현학불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학불교라고 하는 게 대단히 현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시 비판이 생기고 대안이 제시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선불교는 책이라고 하는 걸 되게 문자를 들어버리죠. 들어버리고 직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한 불교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절집을 치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싹 다 없애버리고 부처님 한 번만 딱 모시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불교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선불교가 1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1400~1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불교 역사에서 여러 번 다시 개혁운동이라고 할까요? 불교적 혁명운동이 일어나야 마땅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번 정도는 일어나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일어나 있지 않아요. 그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불교 더 나아가서 선불교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는 그 주요한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선불교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죠. 그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에 교학불교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선불교 운동이 해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투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때 선불교 운동이 그냥 뭐 비 정도 오는 것이 아니고 뭐죠? 태풍이 부는 것처럼 됐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일단 불교 외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전통 사상이 이제 유도불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불교는 이제 전통 사상이긴 하지만 외래 종교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볼 수 있는데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럴 때 이제 유가와 도가가 건강할 때의 유가와 도가가 아니라 건강성을 상실한 유가와 도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자와 맹자의 아주 건강한 사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인문주의라고 할까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사상이 공자와 맹자의 인문주의잖아요. 그죠? 그 인문주의가 공자의 아주 아름다운 사상이, 맹자의 아주 아름다운 사상이 다분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봉건지주 계급이나 혹은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많은 사상들이 앞뒤가 좀 잘리면서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유교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비판함과 동시에 육아로 중심되어지는 중국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튼튼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도가가 또 타락하게 됩니다. 원래 도가라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교라고 하는 종교로 가면서 무언가 이상한 사상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유가와 도가 사상이 한창 좋을 때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 부분 부식되어지면서 오히려 중국 문화에서 부정적인 특징을 많이 드러낼 때 그 대안으로 불교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이건 불교 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 내적으로는 이제 교학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 드려야 되는데, 교학 불교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능의 시절에서 조금 뒤에 그 유명한 다나천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고, 그 다나천년이 해제 때 절집에 갔는데 그 절집에 좀 늦게 갔다고 그 절집에 지객이라는 나그네 스님을 대접하고 갈 때 좀 차비도 주고 하시는 스님이 이 다나 스님을 굉장히 구박을 하죠. 그래서 저녁도 안 주고 찬방에다 재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춥고 배고픈 이 스님이 들어누워 있으니까 성질이 설설 난단 말이에요. 배고픈 건 참겠는데 추운 건 못 참겠는 거라. 그래서 대웅전에 가가지고 목불, 나무 부처를 뭡니까? 뜯어다가 도끼로 패가지고 자기가 자는 방에 군불을 댄다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오죽 요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주가 깨고 주지가 깨고 다 깨가지고 나와서 본 거죠. 주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이 땡초가 나무절에 와서 우리 부처님을 불태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내가 듣자 하니까 이 절의 부처님이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 내가 오늘 부처님의 다비식을 거행하는 중이다. 안에서 사리가 얼마나 나올까 하고 기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주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땡초야, 나무 부처에서 무슨 사리가 나와? 라고 하니까 다나가 그러죠. 나무 부처라? 그러면 떼도 되겠네. 라고 할 때 주지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목불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목불은 우리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 부처잖아요. 나무 부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부처가 만들어서 오래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계속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무 부처가 뭐가 됩니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 부처는 점점 더 올라오고 내려가서 우리는 나무 부처와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해서 부처인 중생이 나무로 된 방편으로의 부처 앞에서 예불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그 당시 교학불교가 알게 모르게 대단히 부처와 사람 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현학적이 되고, 그다음에 불교의 모든 교리가 지식인들의 허영을 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불교 문화운동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불교 문화운동은 적어도 기존의 지식인이거나 아니면 주류 계급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해능이에요. 보세요. 해능 스님은 한부모 가족이야.
한부모가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도 기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체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해능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일자무식합니다. 그렇죠? 글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해능은 정규직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용 근로 노동자입니다.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산에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장날에 가서 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굉장히 조언했는데 해능은 24살 때 출가할 무렵까지 총각이었어요. 총각. 그럼 그가 살고 있는 땅은 새로운 땅이에요. 오랑캐들이 살던 땅, 신주입니다. 남방이 오랑캐 땅이고 그 땅은 기양지, 기양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무주구촌동이나 저 제주도나 저 함경도 같은 땅이죠. 그 다음에 해능은 깨칠 때 스님이 아니었어요. 행자, 노행자야. 노시성을 가진 행자야. 그때가 24살 무렵인데 아마 24살에서 8개월이니까 25살 정도의 무렵인데 거기서 깨친 것 때문에 목숨을 유혹을 하죠. 주류계급으로부터. 저 인간이, 저 양아치가 깨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가죠. 주주선생님 시켜가지고. 그리고 15년 동안 산에 숨어서 사냥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잠잠해졌을 때 39살 무렵에 내려와서 그때 비로소 개를 봤습니다. 해능은 출가해가지고도 행자로서 맨 바닥 일을 합니다. 연자방아. 당나귀 대신에 사람이 방아를 찢는 거예요. 누가? 해능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능은 그가 8개월 만에 홍인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어발을 받는 것 때문에 스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오죽하면 15년 동안이나 숨어 있습니까? 그렇죠. 24살에 금강경의 한 기절을 듣고 크게 발심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행자생활을 8개월 동안 하고 8개월 하는 중에 어발을 받고 도주하고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39에 개를 받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드라마틱한 일은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능은 라디오적인 인물입니다. 이 모든 해능의 드라마틱한 어떤 삶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하면서 보태고 빼고 보태고 빼고 보태고 빼고. 해능은 사실은 라디오적인 인물이나 연극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교사에서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불교 역사에서 달마와 해능을 가장 의미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전해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